정부 때 그러면은 총의료비 증가는 가장 빨랐거든요. 그럼 결국 직접 의료비 지출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단적인 그런 그 지표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그 GDP의 9.7%까지 지금 사용하게 됐는데 총의료비, 경상의료비가 덴마크가 9.5%입니다. 덴마크는 거의 무상의료예요. 우리보다 총의료비 조금 쓰고 무상의료하는 나라가 있고 우리는 그보다 비율적으로 더 의료비에다 돈을 쓰면서도 국민들이 자기 부담이 높은 이상한 구조를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잘했다고 하는 거는 예비급여를 했으면은 그나마 좀 칭찬해 줄 수 있겠지만 약속한 예비급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료비 양으로 따지면 이제 거의 뭐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제 OECD와 이야기의 핵심은 이 보장률이라고 하는 거 뭐 1포인트 2포인트 가지고 우리 잘했네 못했네 하는 거는 그 덤앤더머들끼리 네가 더 멍청해 내가 더 멍청해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고 내고 있는 본인들이 내고 있는 지출하고 있는 의료비 자체로는 이미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되면 무상의료도 가능할 만한 수준인데 GDP 대비해 보면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건강보험의 재정을 확충하면서 직접 의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어떤 설계를 해서 갔으면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 수준에서 최소한도 우리보다 그러니까 대만 수준은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이어서 안 되는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그 비급여 전면 급여화도 마찬가지고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보장성 강화 이런 로드맵이 계속 있었던 것처럼 그거를 확보를 했는데 이 몰아가지 못하는 이유로 이제 풍선 효과라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급여화된 부분이 커지면 같이 동시에 비급여 부분이 다시 또 확장되는 이런 부분이 어떤 중요한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였을까요? 물론 한국이 이제 지금까지 보장성 강화를 하는데 계속 실패한 이유는 이제 이 비급여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은 맞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풍선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저희도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풍선 효과라는 거는 급여를 늘리면 비급여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고 하는 이론인데 사실 그 둘 사이에는 연관관계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의료를 공급하는 쪽에서는 급여를 늘리든 급여를 줄이든 비급여를 많이 하려고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급여가 사실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는 2007년에 전면 도입된 실손보험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통제를 못한 게 문제고 그거는 이제 문재인 케어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문재인 케어 한다고 하면서 민영보험 통제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왜냐하면 민간보험사들, 금융사들 돈 벌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목표였기 때문에 실손보험사들이 뭐 건강관리용 보험상품 출시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개인 건강 정보들 이제 지금은 국회 통과했습니다만 실손보험 청구관사법이 통과해서 이제 앞으로는 보험사에 직접 건강 정보가 진료 정보가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작한 게 문재인 정부예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이 어떤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이 보장성 강한 비급여를 통제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다면 이게 완결적인 어떤 통합적인 어떤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되게 모순에 차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금융당국, 재정당국하고 이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거를 아이디어를 냈던 사실 사회복지나 복지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 세력들 사이에 소통 없이 조율 없이 그냥 각자 갈 길 간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는 이쪽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거죠. 이쪽이 하겠다는 건 다 못하게 된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비급여 문제에서 제일 또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이 비급여를 아예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고전적으로 제일 많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지불제도를 개편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이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포괄수가나 총액예산제 같은 대만처럼 총액예산을 해버리게 되면 총액으로 그냥 그 건강보험에 돈을 주기 때문에 비급여를 권유를 해도 환자들이 잘 받질 않죠. 왜냐면 총액 안에서 어차피 모든 진료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뭐 이렇게 옵션 선택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 지불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은 뭐 다들 기억하시면 아시지만 2012년에 한국은 총액예산제는 아니고 7개군에 대해서만 뭐 저희 이제 뭐 백내장이나 뭐 제왕절개나 이런 7개 질환에 대해서만 뭐 충수돌기염 포괄수가를 지금 하고 있죠. 지금 근데 그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의사협회에서 난리 나고 지금 그 복지부 제2차관 하고 있는 그 박민수 차관 사실상 보건복지부 장관격인데 이분 집 앞에 가서 막 쌍욕하고 막 그 문자 달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자들의 저항이 너무 센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비급여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지불제도 개편하면.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로드맵이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지불제도 개편 이야기해도 이제 너무 늦은 거죠. 이거를 뭐 빠른 속도로 그리고 할 수 있을 만큼 정치적 힘을 갖고 있는 세력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 남는 것은 일본처럼 저희가 이제 비급여랑 급여를 혼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밖에 이제 지금 거의 남은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요 안에 대해서 문재인 케어를 처음에 이야기할 때 혼합진료 금지를 주장했던 세력이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받지 않았죠.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절충적인 그레이 존인 예비급여를 선택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했으니까 비급여 통제를 사실상은 하나도 못한 거죠. 치과도 보면 지난 한 10년 동안 그 급여 부분이 한 2.5배 규모가 커졌는데 동시에 비급여도 예. 2.5배 정도 커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임플란트 급여화했죠. 그러니까 틀니 이 부분 틀니 뭐 애들 레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몫이 이제 급여화가 됐지만 실제로는 한 3%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치과는 모두가 대부분 또 필수 의료가 비급여 부분인 것이기 때문에 좀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뭐 이런 지불 체계라든가 다른 그 뭐 공공의료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이 전면 급여화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장만 더 크게 하는 그런 악순환이 좀 마련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 조금만 그래도 잘 찾아보면 이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이제 질문지에 적어놨던 뭐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 부분이었다는 것도 사실은 원래 로드맵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 뭐 지금의 윤 정권 하에서는 뭐 그런 로드맵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평가되는 게 좀 너무 억울하긴 한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아무리 그래도 뭐 윤석열 정부처럼 보장성 강화안을 철회한다든지 아니면 로드맵을 실행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일을 벌이지는 않았죠. 그게 유일한 긍정적인 역행은 안 했다. 그걸 근데 긍정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이게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저는 문재인 케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대통령이 나서서 건강보장이라는 거를 늘리겠다고 선언한 거. 지금까지 한 번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요. 그 대통령이 그동안 충분히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안 했던 거는 이전 정권에서는 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걸 대통령이 했을 경우에 해야 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아까도 이야기한 산업계나 아니면 의료 공급, 영리적인 의료 공급자들의 저항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건데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지른 거죠. 그리고는 안 했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사실 안 한 거를 뭐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건데 2019년에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경제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이야기한 게 안 하고 있다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뭘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참 신기한 일이다라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끝나고 나도 똑같아요.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사실 발생하면서 이런 어떤 보장성 강화와 관련돼 있는 이야기들이 하나도 작동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새로운 거를 꺼내기도 전에 뭐 백신을 새로 뭐 어떻게 개발하거나 수입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공의료 공급 시스템이나 코로나 전담 진료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지부 내에서도 주된 화두가 되면서 본인들이 뭐를 주장했었는지 다 까먹고 그냥 정권이 끝난 거예요. 그 사실 뭐 19년 말부터죠. 코로나가 19, 20, 21을 다 코로나로 지내 버렸기 때문에 또 아주 그냥 객관적 평가를 하기에는 또 조건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제 기억에 한 가지는 뭐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었겠죠. 어차피 뭐 급여화를 하려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통 건강보험료를 많이 올렸거든요.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를 통해서 아마 국민적 부담도 좀 컸을 거고요. 그 부분은 좀 이게 많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시절이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공공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저항이 높진 않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험료율이 올라간 거는 사실 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때문에 영향은 별로 크지 않고요. 실제로 이제 재정학적으로 지금 보면 제일 큰 요인은 그 고령화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료비를 사실은 거의 평생의 90%를 사용하는 기점에 있는 게 65세부터거든요. 그 인구가 지금 뭐 엄청난 속도로 지금 뭐 1년에 100만 명씩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료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진정한 지출 효율화가 안 된 부분은 한국이 내고 있는 보험료율이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뭐 이런 데보다는 낮죠. 근데 내고 있는 수준에 비해서 보장성을 계산해 보면 되게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일본이 뭐 예를 들면 보장 그 건강보험 그 보험료율이 지금 뭐 조합마다 좀 다르지만 10% 초반대에서 11%까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7.01%인데 0.04%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갭이 지금 보험료율에서 뭐 3포인트에서 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환산을 했을 때 입원 보장률에서 우리가 훨씬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가까운 대만은 그 보험료율이 5.2 정도예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근데도 보장성이 너무 높죠. 그러니까 공급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정을 진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걸핏하면은 지금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해가지고 뭐 긴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라는 거는 건강보험이 해야 되는 일을 안 해서 직접 의료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건보료를 그 이제 적자를 안 만들고 이제 흑자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라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보장성 강화를 냈다고 했으면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은 그 비용으로 적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의료 전달 체계나 뭐 하나 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평가를 좋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긍정적 평가는 실패했습니다. 긍정적 평가 이제 단 하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보장성 강화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매우 이제 그동안 이런 저희가 보건의료 시민운동 하는 입장에서는 나름 이제 이제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보장성 강화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 되었다 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중요한 그 시점이었는데 이게 결국 남발된 거 아닌가? 그거는 뭐 급여화라 뭐 건강보험으로 모든 걸 케어할 수 있는 거는 문제인데 했는데 실패했잖아. 이렇게 이런 실패 경험을 또 안겨준 것일 수도 있어서 좀 아쉬움이 듭니다. 뭐 오늘 아침부터 여러 뭐 방송에도 말씀하셨지만 아까도 그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뭐 온진 케어다 이런 거는 뭐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더욱이 중요하게는 재정적 문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건강보험 재정을 이제 그 부담을 국민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뭐 것들을 발표했잖아요. 그 말씀 오늘 잠깐 해주시죠, 같이. 그러니까 이제 먼저 뭐 건치티브에서 할 이야기는 첫 번째로 재정 파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자, 생각을 해보시면 건강보험이 그 올해 거둔 돈을 다 썼다고 하면 잘한 거죠. 그만큼 국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되는 의료비를 절감시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또 다 동의하시듯이 뭐 임플란트를 몇 개 급여를 해주면 그만큼 국민들이 직접 의료비를 줄여준 거 아닙니까? 건강보험료를 더 썼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건강보험 재정은 충전하고 늘리면 늘릴수록 사실은 훨씬 더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가는 거잖아요. 사회보험은 어찌됐든 간에 부자들이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내기 때문에 이제 받는 서비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건강보험 하나로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꾸 재정론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긴축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제 보수 언론이라든가 이제 보수 정당들이 본인들이 공적 보험이나 사회나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을 회피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세금 폭탄론이 똑같은 맥락인 거고 그래서 감세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사실 뭐 저희는 세금 조금 내고 싶죠 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가지고 올 기결될 상황 뭐 이것이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나 공공 서비스의 축소를 가져오게 되면 사실은 부자들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재정 파탄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파의 프레임이다. 요걸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최근에 1월이 돼서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이제 표를 위해서 지역 가입자들의 지금 재산 점수를 상당 부분 이제 하향시키기 위해서 공제액이 지금 5천만 원이거든요. 그거를 1억 원으로 늘려주고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점수는 이제 부과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딱 들으면 자동차 지금 전 세계에 부과하는 나라 없대. 그리고 뭐 재산 점수도 너무 과도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자동차는 이미 그 부가체계 개편안에서 축소가 돼가지고 2022년 9월부로
4천만 원 이상의 차량가액에 대해서만 점수가 부과돼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자동차가 196만 세대 정도가 사실 부과됐는데 이미 12만 세대로 이게 줄었습니다. 근데 차량가액 사실 4천만 원 이상 차는 차 딱 뽑자마자 좋은 차였으면 모를까 몇 년 지나면 다 아래로 가는 거 다 아시잖아요. 보험 자동차 보험 들어보셔서. 그러니까 이걸 깎아주는 거는 사실 부자 감세의 효과인 거고요. 그리고 재산 점수 같은 경우도 재산 점수의 기준이 되는 그 재산이 과세 표준액입니다. 이건 지금 여기 되게 좋은 집 비싼 집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거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과세 표준액은 공시지가를 과세 표준액으로 바꾸는 보험 그 요율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현실화한다고 해서 80%에서 뭐 100%까지 올린다 말다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거 45%로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공시지가의 45%가 사실은 과세 표준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재산 점수를 자체는 과세 표준액에 연동되기 때문에 이미 엄청 깎아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공제액을 또 이제 그 세모녀 사건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공제한 겁니다. 왜냐면 이제 과세 표준액이 그렇게 이제 공시지가에다가 이제 환산지수 곱한 데다가 빼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역산을 해보면 한 서울에서 실제 매매되는 집이 한 4억 5천 이상, 그러니까 매매가가 실제 매매가가 4억 5천 이상이 될 때부터만 재산 점수가 작동이 돼요. 근데 이거를 깎아준다는 거는 부자들한테 훨씬 더 이득이 큰 거예요. 그래서 지역 가입자가 지금 850만 세대가 되는데 제가 이거 어제 다른 유튜브에서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공부가 좀 됐죠. 지금 재산 이거를 깎아줬을 때 혜택을 보는 세대는 300만 세대 정도예요. 그러니까 500만 세대는 사실 이미 재산 점수가 없는 것이거나 이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명확한 부자 감세.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얼마를 깎아주느냐면 1조 원을 깎아준다 거의. 그러면 지역 가입자가 지금 충당하는 보험료가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10%를 사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보장 수준을 유지하려면 이거는 이제 재정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누군가 1조를 메꿔야 됩니다. 누가 메꾸느냐? 직장 가입자가 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들이 이제 보험료율이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파탄이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정권이 그 정신 파탄이 난 거죠. 이게 정신 파탄이 났는데 이걸 지금 재정 파탄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부자 감세는 되게 교묘하게 벌어지잖아요. 사실 뭐 낙수 효과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항상 그리고 부동산 보유를 하고 있는 다주택자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겁니다. 이게 다주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자산 가치 때문에 이제 이런 지역 가입자로 있을 때 보험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속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재차 드리겠습니다. 다시 맨 마지막에 또 윤석열 정부 얘기하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가 좋았지라고 또 얼버무려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재인 케어를 세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아, 예. 그래서 이거 저희 그 지난번에도 세 문장 어렵다고 해가지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케어는 마타도어의 대상이었던 거죠.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마타도어. 첫 번째가 마타도어의 대상이에요. 두 번째는 하이제킹입니다. 하이제킹.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저희 시민사회 단체들이 주장해온 보장성 강화안을 자기가 할 것처럼 하이제킹 해가지고 안 한. 그 마지막이 끝이 용두사미. 할 것처럼 하다가 안 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타도어의 대상이었고 하이제킹을 했고 용두사미로 끝난. 이것이 역사적인 이 평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미 이 문재인 정부는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는 그 본인의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다 비슷해요. 뭔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촛불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보장성 강화를 하겠다, 공공의를 확대하겠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그것도 보수 정당에 가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이게 이 문재인 케어에서도 똑같이 발생한 거죠. 처음에 보장성 강화를 하겠다고 하고 예비급여를 하겠다고 했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실손보험사들하고 금융사하고 산업계 좋고 규제 완화하고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하다가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은 똑같이 같다. 이렇게 마무리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네. 마타도어, 하이제킹, 용두사미 이 세 가지 단어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계속 그 생각하잖아요. 그때가 좋았지. 또 뭐 이직들이 공격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좀 객관적 평가를 할 필요가 있고 민주당의 어떤 잘못들을 바로 잡아야 뭐 다음 선거에서 진보적 정권이 또 창출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더 국민의 뜻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문재인 케어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시간,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